30년간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50대 맏며느리가 마침내 이제 내 체면은 내가 지켜라며 이혼 서류를 내민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숨겨진 실제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55세 박서연이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이 시계가 된 지 벌써 30년째였다. 추석이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다. 58세의 이준호. 결혼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무서운 남편이었다. 특히 명절에는 더욱 그랬다. 부엌에 들어서니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다. 전 부칠 밀가루, 각종 나물들, 고기, 과일.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30년 전 25살에 시집와서 처음 맞은 명절. 그때는 시어머니 강말순 씨가 주도하셨다. 서연아, 우리 집은 명절 차례상이 특별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으니까 잘 배워둬야 해. 그때는 배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맏며느리니까.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점점 모든 것이 내 몫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이를 핑계로 하나씩 손을 떼셨고 시누이들은 서연이가 워낙 잘하니까라며 구경만 했다. 지금은 80세가 된 시어머니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신다. 그저 명절 아침에 상이 차려진 걸 확인하고 흠을 잡으실 뿐이다. 어머, 이전이 좀 타지 않았나? 김치가 너무 시큼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네. 30년간 한 번도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새벽 4시 30분. 전 부치기를 시작했다. 동그랑땡, 새우전, 동태전, 호박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부쳤다. 기름이 튀어도 참았다. 연기가 매워도 참았다. 6시쯤 되니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다. 탕 끓이기, 나물 무치기, 과일 깎기, 밥 짓기. 7시가 되자 집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보, 몇 시야? 준호가 잠결에 물었다. 7시예요. 조금 더 주무세요. 상 차리는 건 끝났어?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서둘러. 오늘 친척들 많이 와. 준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마치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듯이. 30년 전부터 똑같았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도 모르고 상이 차려진 후에만 나타나서 지적하기 바빴다. 8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서연아, 상 차렸어?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둘러보셨다. 예리한 눈으로 하나하나 점검하셨다. 그런대로 봐줄만 하네. 그런대로라고? 새벽 4시부터 4시간 동안 혼자 준비한 상이 그런대로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년간 그래왔으니까. 9시.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다. 시누이 가족들이었다. 큰 시누이 영희와 작은 시누이 영숙, 그리고 그들의 남편과 아이들. 엄마, 나왔어요.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께만 인사했다. 나에게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언니 고생했어요. 영희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짐 하나 들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상 정말 잘 차렸네요. 역시 우리 언니.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칭찬은 하지만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다. 10시. 더 많은 친척들이 몰려왔다. 준호의 형들과 형수들, 조카들까지. 좁은 거실이 순식간에 북적거렸다. 자, 다들 자리 잡으세요. 차례 지내겠습니다.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추가 음식을 준비했다. 남자들이 술을 마실 안주, 아이들이 먹을 과자, 여자들이 마실 차. 끝없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했다. 서연아, 맥주 좀 더 가져와. 서연아, 아이들 음료수 없어? 서연아, 이 나물 좀 더 달게 해줘. 서연아, 서연아. 끊임없이 불러댔다. 마치 나는 이 집의 종 같았다.
엄마, 나 배고파. 7살 난 조카가 다가왔다. 응, 뭐 먹고 싶어? 햄버거. 여기는 한식만 있어. 계란말이 먹을래? 싫어. 햄버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 서연 언니. 애가 배고프다는데 뭐 좀 해주세요. 영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결국 나는 급하게 계란말이를 해줬다. 하지만 아이는 한 입 먹고는 뱉어버렸다. 맛없어. 그 순간 준호가 나타났다. 뭐 하는 거야? 애가 울고 있잖아. 계란말이 해줬는데 안 먹네요.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지. 맏며느리 체면이 말이 되냐? 또 체면 이야기였다. 30년간 듣고 있는 그 말. 오후 1시. 점심상을 또 차려야 했다. 차례상은 걷고 이제는 일반 식사상을 준비해야 했다. 국찌개, 반찬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언니 도와드릴까요? 영숙이 부엌 입구에서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도움이 절실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도움을 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게 뻔했다. 서연이가 혼자 다 못해서 우리가 도와줬다는 식으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았다. 오후 3시. 겨우 점심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설거지가 남아 있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비누 때문에 갈라진 손등이 아팠다.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여자들은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부엌에 오지 않았다. 오후 5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아, 고생했어. 맛있었어요. 역시 우리 집 맏며느리는 최고야. 말로는 고생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았다. 형수님,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오후 7시. 드디어 모든 손님들이 돌아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엌에서 마무리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피곤해 죽겠어.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었으면서.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해. 너무 피곤해. 간단하게라니. 남은 음식으로 대충 먹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드실 것은 따로 준비해야 했다. 남은 음식을 드리면 또 뭐라고 하실 게 뻔했다. 밤 9시. 겨우 모든 일이 끝났다. 17시간.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침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다. 55세의 내 얼굴이 거기 있었다. 지치고 늙은 얼굴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나는 이 집의 종이 되었을까?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설렜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것도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의무가 되었다.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시험 보는 날이 되었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박서현이 아니라 그냥 맏며느리가 되었다. 언제부터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을까? 준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모두 나를 서연아라고 부를 뿐이었다. 박서현이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봤다. 나는 누구인가? 55년을 살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모레가 또 다른 명절이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시아버지 기일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70세까지? 80세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문득 친정 어머니가 떠올랐다. 78세가 되신 어머니는 요즘 혼자 사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 가끔 전화드리면 서연아, 언제 한번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하신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친정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또 친정에 가? 우리 집 일은 언제 해? 준호의 말 때문이었다. 친정은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그마저도 자유롭게 갈 수 없었다. 새벽 2시. 아직도 잠이 오지 않았다.
30년간 이런 명절을 몇 번이나 보냈을까? 추석, 설날, 어버이날, 기일.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끝나면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정말 당연한 일일까? 내가 로봇인가? 감정도 없고 피로도 모르는? 나도 사람이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보통 사람이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였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흘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시아버지 기일이었다. 추석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다. 서연아, 아버지 기일 준비 제대로 해야 해. 형님들도 다 오시거든. 준호가 아침부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실수하지 마. 지난번에 국물 흘린 거 아직도 형수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 국물 흘린 건? 추석 때 국그릇을 옮기다가 상에 국물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을 말하는 건가? 그것도 실수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북어국, 삼색나물, 전류, 과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큰형님 내외, 작은형님 내외, 그리고 시누이들까지. 이번에는 추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모두 시어머니와 준호에게만 인사했다. 나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준호가 제사를 주관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차렸다.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상이었다. 서연아, 국 좀 더 가져와. 서연아, 김치가 부족해. 서연아, 숟가락이 모자라. 끊임없는 호명. 하지만 익숙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부족한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북어국을 나르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국그릇에서 국물이 상 위로 쏟아졌다. 어머! 큰형수가 소리쳤다. 이런 국물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급하게 행주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이 쌍년이. 준호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내 등을 발로 찼다. 맏며느리가 이게 뭐야? 체면이 말이 되냐? 발차기가 너무 세서 나는 앞으로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30년 동안 뭘 했어?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 또 한 번 발로 찼다. 이번에는 옆구리였다. 아!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정말 아팠다. 여보, 그만.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호는 더욱 화를 냈다. 그만? 지금 나한테 대들어? 이번에는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 우리 집안 체면을 이렇게 구기고도 할 말이 있어? 모든 친척들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을 보는 척했다. 이 집에서 30년간 뭘 했냐고. 밥이나 제대로 해주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집안일도 엉성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걸 제대로 안 한다고. 30년간 시어머니 수발을 다 들었는데. 애들 교육도 엉망으로 해서 다 제 꼴리는 대로 살고. 아이들 교육까지. 내가 혼자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딸들도 시집가서 연락도 안 하고 아들도 무관심하지.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정말로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인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무관심했고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
조용히 해라. 아버지 피곤하시니까 방해하지 마라.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소원한 관계였다. 이런 쓸모없는 여자를 왜 데리고 사나? 준호가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밀쳤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바닥에 앉아 있었다. 30년간 이 집안을 위해 살아온 나를 남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 꿇렸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굽신거리거나 사과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다. 준호가 그 눈빛을 보고 잠깐 당황했다. 뭘 그렇게 쳐다봐.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다. 큰 형수가 어색함을 감추려고 말했다. 그냥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도 고생이 많은데. 고생? 이게 고생이야?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준호가 코웃음을 쳤다. 30년간 이 집에 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밥이나 축내고 있지. 밥이나 축낸다고? 30년간 이 집안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밥이나 축낸다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옆구리도 쓰라렸지만 참았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이제 다시 식사합시다. 서연이가 정신을 차릴 거예요.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부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55세 여자의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눈만은 달랐다. 더 이상 굴복하지 않는 눈이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좀 과했나? 근데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잖아.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친척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내 잘못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말 좀 해봐. 준호가 짜증을 냈지만 나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30년이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오후 2시. 법률상담센터에 도착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5세의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박서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다. 다행히 같은 여성이라 마음이 조금 편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가정폭력과 이혼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요. 얼마나 오래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30년입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30년. 쉽지 않은 결정이시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어제 일부터 시작해서 30년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끝없는 가사노동, 존중받지 못하는 생활, 그리고 폭력까지. 남편분이 직업이 있으세요? 네, 회사에 다녀요. 하지만 사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시아버지 회사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연줄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본인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래서 더 체면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가 명확해 보이네요.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병원 진료 기록, 상처 사진,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참기만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신고도 하시고요. 신고요? 네, 가정폭력은 범죄예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어제 TV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 기간이 30년이니까 재산의 절반은 서연 씨 몫이에요. 집, 예금, 주식,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 활동을 안 했는데도요? 가사노동도 경제 활동이에요. 30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으니 충분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다. 내 가사노동에도 가치가 있다는 걸.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이 증명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이혼을 할 것인가? 55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런데 다음 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다음 주 친척 모임 이야기였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뭐? 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 우리 집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또 체면이었다. 언제나 체면만 중요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번 주말에 준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준호가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나는 서류를 준비했다. 인터넷에서 이혼 서류를 출력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서 받은 가정폭력 신고 안내서도 함께. 오후 3시. 준호가 TV를 보고 있을 때 다가갔다. 여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축구 보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준호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TV를 껐다. 뭔 소리야? 나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해요. 준호가 서류를 보더니 웃었다. 뭐?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린 건 저예요. 지금까지가 미쳤던 거죠.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다고? 누가 누구를 미쳤다고 해? 30년 동안 폭력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산 제가 미쳤죠. 폭력? 언제 내가 폭력을 썼어? 어제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발로 찼잖아요. 그건 내가 실수해서. 실수했다고 폭력을 써도 되나요? 준호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 55세에 이혼하면 뭐가 남는데? 준호가 비웃었다.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30년 동안 집에서만 있었는데. 그래요. 30년 동안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죠. 그럼 잘못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인간? 인간이 집안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집안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존중? 내가 언제 존중 안 했어? 언제 존중했어요?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어요?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아,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과장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나는 서류에 이미 사인을 해두었다. 여기 사인해요. 협의 이혼으로 하죠. 협의 이혼? 내가 왜 사인을 해? 사인 안 하시면 조정 이혼이나 재판 이혼으로 가겠어요. 재판? 너 정말 미쳤구나. 준호가 소리를 질렀다. 55세 여자가 이혼하면 어떻게 살 거야?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집도 없는데. 집은 반씩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거고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 가정폭력 위자료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정폭력이라니.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였어요? 사랑의 표현이었나요? 서연아. 그리고 체면 이야기 많이 하셨죠? 이제 정말 체면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나는 가정폭력 신고 안내서를 보여줬다.
이번에 또 폭력을 쓰시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준호가 뒤로 물러섰다. 서연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30년이야. 30년이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30년 동안 수백 번 들은 말이에요. 이제 믿지 않아요.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아, 정말 이혼할 거야? 네. 왜? 진짜 왜? 당신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존중할게.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일어섰다. 내 체면이 중요하다 했죠? 이제 내 체면은 내가 지켜요. 난 자유로울 테니까.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다시 본성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역시 안 변하는군요. 서연아,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이 사인 안 하면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재판?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준호가 화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쳤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나는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다. 어디 갈 건데? 그건 당신이 알 일이 아니에요. 서연아. 뒤에서 준호가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핸드폰으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어머, 서연아. 웬일이야? 어머니. 집에 좀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무슨 일 있어? 가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55세 새로운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진짜 박서현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서연아. 78세의 어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품에 안긴 기분이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머니가 내 뺨의 상처를 발견하셨다.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뭐라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했다. 30년간의 생활, 폭력,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까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서연아, 엄마가 몰랐구나. 그 고생을 혼자 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네.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래, 잘했어. 엄마가 지지할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내 조카 지훈이었다. 32세의 박지훈. 내 남동생의 아들이었다. 지훈아. 이모? 이모 왜 여기 계세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이모 좀 도와줘야겠어.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지훈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 지훈은 변호사였다.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주로 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모, 정말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지훈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응, 지훈아. 이모가 힘들게 살았구나. 이모, 저도 변호사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네. 이런 일은 제 전문 분야예요. 지훈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결혼 기간 30년, 가정폭력, 재산 분할. 지훈아, 고마워.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지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다. 이모가 어릴 때 저 학비 대주신 거 기억해요? 그랬다. 지훈이 고등학생일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학비를 도와줬었다. 그때 이모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모를 도울 차례예요. 눈물이 났다.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니. 고마워, 지훈아. 그런데 이모, 혹시 이모부 재산 상황 아세요? 글쎄, 집이랑 예금 좀 있을 텐데.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시아버지가 하던 건설 회사예요. 규모는 작아요. 지훈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혹시 회사 이름 기억하세요? 대성건설이요. 대성건설. 잠깐만요. 지훈이 검색을 해봤다. 이모, 이상한데요? 뭐가? 대성건설이 작년에 부도 났어요. 뭐라고? 네, 여기 기사가 있어요. 대성건설 부채 증가로 부도 처리라고. 충격이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가 부도 났다고. 그럼 지금 준호는 무직인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모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 평소처럼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지훈이 더 자세히 검색했다. 이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이모부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대요. 횡령? 네, 회사 부도 전에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어요. 모든 게 충격적이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니. 지훈아, 그럼 집도 위험한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횡령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재산 분할도 못 받는 거야? 아니에요. 이혼 재산 분할이 우선이에요. 빨리 진행해야 해요. 지훈이 급하게 말했다. 이모, 내일 당장 법원에 가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해요. 재산 보전? 집이나 예금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해? 네, 가능해요. 그리고 이혼 조정 신청도 함께 할게요. 지훈이 바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모, 혹시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 같은 거 가져오신 게 있어요? 아니, 갑자기 나와서. 그럼 내일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해요. 집에? 준호가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지훈아, 혹시 준호가 폭력을 쓰면 어떡하지? 할머니, 그래서 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폭력을 쓰면 바로 112에 신고할 거예요. 지훈이 나를 바라봤다. 이모, 지금까지 참고 사셨지만 이제는 달라요. 법이 이모를 보호해 줄 거예요. 밤이 늦도록 지훈과 상황을 정리했다. 준호의 횡령 의혹, 회사 부도, 재산 상황. 모든 게 복잡했다. 이모, 한 가지 더 조사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이모부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지. 다른 여자?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봐야 해요. 혹시 다른 여자에게 쓴 거라면 이혼 사유가 더 확실해져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사립 탐정을 쓰거나 아니면 직접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제 그렇게 나온 후 처음 돌아가는 거였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차가 없었다. 없나 보네. 들어가 볼까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어제와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방문자 같은 기분이었다. 이모, 서류들 어디 있어요? 서재에 있을 거야. 서재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 보험 서류. 이모, 이거 봐요. 지훈이 한 통장을 가리켰다. 이 통장 잔고가 이상해요. 왜? 작년까지는 2억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대부분 출금됐어요. 어디로 갔을까? 계좌 이체 내역을 봐야 알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서연아 왔어? 준호의 목소리였다. 이모,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당당하게 하자. 준호가 서재로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누구야, 이 사람은? 제 조카 지훈이에요. 변호사고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지훈이 명함을 건넸다. 이모, 이혼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이혼 사건? 준호가 당황했다. 서연아, 정말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야? 네. 진짜로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해보자.
변호사까지 낄 일은 아니잖아. 지훈이 끼어들었다. 이모부 가정폭력은 법적 문제예요. 충분히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가정폭력이라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이 내 얼굴 상처 사진을 보여줬다. 어제 찍어둔 거였다. 그리고 이모부 혹시 대성건설 부도건은 알고 계시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떻게? 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그럼 법정에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지훈의 말에 준호가 말이 없어졌다. 이모 필요한 서류는 다 가져가셨죠? 응. 그럼 가시죠.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모 잘하셨어요. 고마워, 지훈아.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게요. 이모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지훈의 말에 힘이 실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에서 싸워주는 기분이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지훈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이모, 큰일 났어요. 이모부 관련해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뭔데? 직접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친정으로 갈게요. 1시간 후 지훈이 도착했다. 얼굴이 심각했다. 이모 앉아 계세요. 그래, 뭔데 그렇게 심각해? 이모부가 횡령한 돈. 어디에 썼는지 알아냈어요. 어디에? 지훈이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냈다. 다른 여자에게 썼어요. 사진 속에는 준호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언제부터야? 최소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28세 여성이에요. 28세. 내 절반도 안 되는 나이였다. 이모부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도 사줬어요. 아파트? 네, 강남의 3억짜리 아파트요. 작년에 샀어요. 충격이었다. 횡령한 돈으로 젊은 여자에게 집까지 사준 거였다. 그럼 우리 집 돈도? 네, 집 담보대출도 받았어요. 5억 원이요. 5억 원? 그것도 그 여자 명의로 투자했다가 날린 것 같아요.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았다. 30년 동안 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다. 지훈아, 확실한 거야? 네, 사립 탐정을 통해 확인했어요. 증거도 충분해요. 지훈이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다.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심지어 그 여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이모, 이제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불륜과 횡령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위자료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어지지 않아. 30년을 속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이라니요? 이제 미련이 완전히 없어졌어.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차를 끓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이제 끝난 일이에요. 지훈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할머니, 먼저 형사고발을 할 거예요. 횡령죄로요. 형사고발? 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지훈이 설명을 계속했다. 불륜과 횡령이 동시에 입증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최소 5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재산 보전 신청을 해뒀으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지급해야 해요.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지금 어디 있어? 친정에 있어요. 당장 와. 할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뭔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당장 와. 1시간 후 시댁에 도착했다. 지훈도 함께 갔다. 거실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큰형님, 둘째 형님 부부까지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심각했다. 앉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 그놈이 뭘 했는지 알아? 네. 횡령하고 바람 피우고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 30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건 알겠어. 근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도 믿으실 것 같지 않아서. 그래도 말했어야지. 우리가 바보처럼 그놈을 감쌌잖아. 큰형님이 말했다. 서연아, 우리도 몰랐어. 준호가 이렇게 못된 놈인 줄. 형님, 회사 돈까지 빼먹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둘째 형님도 분노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냐? 횡령범의 바람둥이라니. 모두가 준호를 비난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준호만 감쌌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다.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런 놈이랑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준호한테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할 거야. 정말요? 응. 내가 이혼하면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였다. 그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혹시 준호 씨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면 쫓아낼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킨 놈을 왜 받아줘? 큰형수가 말했다. 서연 씨, 우리가 미안해요. 그동안 준호 편만 들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눈이 멀었어. 둘째 형수도 사과했다. 앞으로는 서연 씨 편에 설게요. 그 나쁜 놈 혼내주세요. 모든 게 신기했다. 30년 동안 나를 며느리로만 봤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나는 이 집안을 떠나기로 결심했으니까. 고맙지만 저는 이혼 후에 새로 시작할 거예요. 새로 시작? 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혼자? 55세? 네.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제 맏며느리가 아니라 박서현으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하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어머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가 지지할게. 그날 저녁 드디어 준호가 시댁에 나타났다. 어머니, 저 왔어요. 누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했다. 어머니, 저 준호예요. 준호? 우리 집에 준호라는 사람 없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했다.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한 놈한테 할 말 없어. 어머니,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큰형님도 나타났다. 준호야, 너 정말 실망이야. 형님, 아버지 회사 돈 빼먹고 바람까지 피우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형님, 제가 설명을. 설명은 무슨 설명? 증거가 다 있어. 지훈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둘째 형님도 분노했다. 30년 동안 서연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걸 우리가 다 봤어. 그리고 넌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다른 여자랑. 형님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나가라고. 결국 준호는 쫓겨났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가족들이 내 편에 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시댁에서도 버림받은 준호,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가족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6개월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연이네 마음 카페. 친정 근처에 자리 잡은 2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이혼이 성사된 후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마련한 내 첫 번째 사업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아르바이트생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 단골들이 늘고 있어. 카페를 연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지만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와 따뜻한 차 한 잔이 소문이 난 것 같았다. 서현 사장님, 티라미수 하나 더 주세요. 테이블 한쪽에서 60대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매일 오시는 단골 중 한 분이었다. 혼자 사시는데 이곳에 오면 외로움이 달래진다고 하셨다. 사장님, 여기 앉아 계셔도 되겠어요? 물론이죠. 편하게 계세요. 카페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다. 30년 동안 시댁을 위해 요리할 때는 의무였다.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다. 맛있어요. 또 올게요. 힘이 나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 3시쯤 지훈이 들어왔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아. 어서 와. 지훈은 이제 내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이모, 카페 분위기 정말 좋아요.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고마워. 아메리카노 한 잔? 네, 그리고 이모 손수 만든 치즈케이크도요. 지훈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료와 케이크를 준비했다. 이모, 요즘 어떠세요? 혼자 사는 거 적응되세요? 응, 너무 좋아. 정말 자유로워. 이혼 후 나는 친정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나만 챙기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준비하면 되고 내가 보고 싶은 TV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모 외롭지는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덜 외로워. 정말 그랬다. 3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늘 외로웠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았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으니까. 이모, 그런데 준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사실 준호의 근황을 가끔 들었다.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산다는 소문도 들었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다. 동정심도 없었다. 30년간 나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모가 대단해요. 55세에 새로 시작하다니. 처음엔 무서웠어.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진짜 행복해. 정말 그랬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카페에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저녁에는 친정에 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서연아.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요즘 거의 매일 카페에 오셨다. 딸이 하는 일터를 보는 게 뿌듯하시다고 하셨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 네, 감사하게도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잘했어. 이렇게 멋진 카페를 차리다니. 어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3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과 칭찬을 이제서야 받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가 일어서셨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돌아보니 준호였다.
6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초라해져